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가 닥치니 저도 마음이 새로워지고 괜히 계획도 끄적거리게 되네요. 올해 제 새해 목표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평소 체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살이 많이 불어나 있는데요. 얼마 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지방간도 있고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운동하며 보낼 계획이랍니다. 일단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 1년치 헬스를 끊어놓고 열심히 러닝머신 위를 달릴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친정엄마 역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저의 헬스 코치나 다름없는데요. 친정엄마는 원체 취미활동으로 등산도 하시고 수영도 하셔서 몸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엄마와 함께 운동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막연하게 이번 연도도 건강해지기 이런 계획을 세운 분들도 계실 테고, 계획은 아니지만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연도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제가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게 된 해인 만큼 이제 시어머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거창한 소망은 아니지만 소망이 뭐 거창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에겐 사실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저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저를 힘들게 하는 원흉 같은 사람이었기에 이제는 시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저라는 한 사람으로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바로 말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저는 남편이 막내인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일찍 보내고 홀로 되신 지 5년 정도 되셨던지라 많이 외로워하셨고요. 그래서 남편 위로 시누이들이 있었는데 시누이들도 시집가고 남편도 장가를 갈 때가 오자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며 결혼식 날 엉엉 울곤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첫 인사를 갈 때도 자기는 남편을 끔찍히 사랑한다며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얻으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하시었고요. 물론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신혼집은 회사 근처로 얻어야 맞벌이로 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역시 이를 동의해 약속까지 한 뒤였고요. 근데 이미 그 부분이 전달이 다 되었다고 생각했던 날, 시어머니가 너무나 애처로운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안 되겠냐고 애걸복걸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때 시어머니의 표정과 눈빛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랑 이 사람이 회사가 서울이라 저희는 재택근무할 수 있는 업종도 아니고 나중에 여유롭게 아이 키우려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요. 어머니 계신 곳은 지방이라 일자리가 많이 없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 그건 안다.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알면서 이런 얘기 꺼낸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 아니겠니? 얘 누나들도 그렇고 나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나마 상민이 얘랑 예쁜 며느라가 네가 나를 챙겨줄 것 같은데 여기 시골 구석에 혼자 있다 보면 나는 뒷방 늙은이 되는 거 순식간이야. 아, 엄마, 왜 난처하게 그러세요? 그건 저랑 어젯밤에 다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엄마, 대신 저희가 자주 들릴게요. 여기가 시골이라 자주 왕래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전화도 하고 그럴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에휴, 결국 안 된다는 말이구나.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나도 이해한다. 니들끼리 잘 살면 돼.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너무 애처롭게 중얼거리시는 저 말씀에 저는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원래 저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시냐고 여쭤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 있던 일화들을 들려주더라고요. 시누이들이 최근에 시어머니에게 화가 난 일이 있어 다신 집에 오지 않겠다는 일종의 결연 선언을 한 겁니다. 천륜을 끊겠다는 말과 다름없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시누이들의 성격이 워낙에 극단적이고 다들 다혈질이라 시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화가 나면 인연을 끊자는 말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연민이 생겼습니다.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 오랜 시간 교제했기에 남편의 집안 환경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듣기로 시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무척 힘들게 살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땡볕에서 매일같이 농사일 하는 것도 모자라 장에 나가 물건도 팔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다른 분들보다 일찍 허리가 굽으셨는데요. 남편은 막내 아들로서 그런 엄마가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시누이들이 일찍이 자기 엄마의 고생을 알고 잘해줬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시누이들은 쌩하니 다른 지역으로 시집 가버린 후 연락도 잘 하지 않고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왔다고 하고요. 세상에 너무하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일하신 거 알면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잘해드리겠다. 당신 누나들 욕하고 싶진 않지만 좀 그렇다. 그래,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누나들도 사람이 덜 됐어. 아버지 아프고 나서 엄마 혼자 아버지 돌보시느라 그 고생을 하셨는데 가까이 사는 작은 누나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니까. 아버지 병원도 한 번 안 찾아오고. 아무튼 다들 너무해. 난 효자 아들 노릇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 그렇게 외롭게 늙게 하진 않을 거야. 그렇다고 당신한테 며느리 노릇 잘하라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나만 잘해도 엄마는 좋아하시니까. 그래서인지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 남달랐습니다. 저도 저때 남편의 말을 들으면선 시어머니가 많이 불쌍했고요. 다만 여기에 친정엄마는 조금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저희 아버지는 딱히 말씀이 없으셨는데 친정엄마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결혼식장이 떠나가라 오열하시는 걸 보시곤 저를 불러놓고 걱정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혹여나 저를 시집살이 시킬까 봐요. 엄마는 저런 홀 시어머니들이 가장 무섭다며 요즘 시집살이가 많이 없어졌다고들 하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둬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저희 가족들은 의견이 분분했어요. 저희 오빠는 엄마에게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했고 아빠는 엄마 말을 듣고 나선 약간 생각이 많아지신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가족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다른 집들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고 그러다 보니 더 끈끈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는 것이 일상이었답니다. 저희 시어머니를 두고도 한창 의견이 오갔죠. 결론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이런 말 그렇다만 솔직히 우리가 집도 해주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준비해줬는데 사돈께서 그러시겠니?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아직 겪지도 않은 일 미리 짐작하는 것도 옳지 않고 안사돈께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좋으신 분 같더라. 일단 지켜보고 혹시라도 지나치게 간섭하시려고 하면 말해라. 알겠어요, 아빠. 그렇게 할게요. 다들 걱정하지 말아요. 사실 이때 남편이 시누이들의 빚을 갚아주고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돈을 많이 모아두지 못한 상태였기에 저희 집에서 많이 결혼 준비를 해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기 1년 전부터 금전적으로 부족한 걸 사실대로 말해주었고요. 그랬기에 이해했죠. 어떡하지? 우리 결혼하려면 집도 준비해야 하고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내가 모아둔 돈이 많이 없네. 누나들 때문에. 알겠어. 걱정하지 마. 당신은 당신 집 책임지고 사느라 여유 없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 엄마랑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그런다고 말씀하셨어. 정말 고맙다. 내가 결혼하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정말 잘할게. 그래서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집에 잘했습니다. 뭐 맛있는 게 보이면 꼭 제 부모님 챙겨드리라고 2개를 샀고 부모님 생신날이면 선물을 준비해 저희 집을 방문했죠. 부모님도 남편은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딘지 이상하다고 했어요. 특히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상견례 날 아무리 아들 자랑하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계속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 거 아깝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마치 네가 뭐 자기 아들한테 부족하다는 듯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 엄마는 좀 찜찜해. 솔직히 우리가 뭐 부족한 입장도 아닌데 말이야. 엄마 마음은 알아. 근데 남편이 있잖아. 남편이 중간에서 잘 해줄 거야. 시어머니도 나쁜 분 아니시고. 이때 저는 남편에게 당시 큰 신뢰가 있었고 혹여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남편이 중재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또 시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인상도 갖고 있었고요. 저의 시누이인 사람이 결혼식도 올리기 전 제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무례한 말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 외모를 비하하더라고요.
제가 촌사람같이 생겼다면서 서울 사람이라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실 중재라기보다는 남편이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는 쪽이었지만 시누이는 남편이 이때 자신에게 큰 소리치는 거에 놀라 저에게 급히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네. 알겠어. 아휴, 너 완전 팔불출 되겠다. 벌써부터 마누라 보호하려고 난리네. 미안하게 됐어요. 내가 말실수를 했어. 늙어서 그래. 괜찮아요 라고 하고 끝냈지만 저도 그날 시누이들하고는 앞으로 최대한 거리를 두며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하나 다행스러웠던 것이 시어머니가 그날 시누이들을 크게 꾸짖어 제 편을 들어주신 거였습니다. 왜 처음 들어온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냐며 본보기를 보이지 못한다고 세게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미안해. 쟤네들이 아직 사람 되려면 먼 애들이라 그래. 며느라가 날 봐서 참아줘라. 미안하다 미안해. 마음 상했지? 아이고. 시어머니가 저리 말씀하시니 저는 괜찮다며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혹여나 기분 상했을까봐 남편을 통해서도 기분 풀어달라며 재차 부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전 시어머니가 왜인지 모르게 괜찮은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다만 본인의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일 뿐이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결혼 전이라 본색을 드러내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그렇게 남편을 믿고 신혼집에 들어가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낼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혼기간 1년 정도는 행복했어요. 여기에 시누이들이 개입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첫째 시누이부터 시작됐어요. 원래 지방 쪽에 살고 있던 첫째 시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저희 집에 잠시만 묵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놀랄만한 이유였는데요. 첫째 시누이의 남편인 시매부가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그걸 시누이가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떡하니 발견해 버렸다고요. 그래, 내가 말했잖아. 그놈 새끼가 내 뒤로 바람 피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 그걸 내가 딱 발견해 버렸으니 진짜 내 신세도 웃긴다. 아무튼 나 니네 사는 지역으로 가려고 해. 나 너무 외롭고 힘든데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냥 잠깐만 신세 좀 질게. 누나 미안한데 저기 일단 내가 와이프랑 상의 좀 해보고 다시 연락 주면 안 될까? 그리고 엄마 집도 있고. 우리 엄마 집? 거긴 가기 싫어. 내가 지금 이 상태에 가서 엄마랑 또 싸울 일 있니? 엄마랑은 솔직히 연 끊고 살고 싶다니까. 아무튼 나 지금 그쪽으로 올라갈 테니까 내 방 하나만 마련해놔. 어느 날 밤 불현듯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저와 남편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신축 빌라는 작은 평수의 집이었고 사실 그마저도 저희 친정에서 힘겹게 마련해준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땅값이 만만치 않으니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성인 2명이 겨우 발 디딜 공간에 이혼 소송 준비 중인 시누이가 짐 싸들고 오겠다고 하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저한테는 이런 방구 없이 부탁의 어조도 아닌 명령조로 무작정 쳐들어오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누이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하는 멋대로인 성격과 자기 힘든 것만 줄줄 늘어놓는 이기적인 성격을요. 저와는 너무나 상극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니 1년에 겨우 몇 번 보고 사는 사이였어요. 시누이는 어쨌건 저와 남편이 뭐라 말릴 틈도 없이 다음날 밤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시누이의 입장과 더불어 저는 잔뜩 화가 나 버렸어요. 아무래도 예민해 있었는데 시누이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유, 집구석이 왜 이렇게 좁냐? 아니, 너네 이런 데 살았던 거야? 아유, 구질구질하네 정말. 내가 이 은혜 잊지 않고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되면 니네 좋은 집 사줄게. 불쌍해서 못 보겠다. 아무쪼록 나 받아줘서 고마워. 정말 갈 데 없었는데 니네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일단 나 피곤하니까 먼저 좀 씻을게. 화장실은 어디 있어? 시누이는 제가 뭐라 말할 틈도 없이 자기 할 말만 쭉 늘어놓고는 다짜고짜 짐도 안 풀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선 자기 씻을 바디워시며 샴푸며 따로 사달라고 요구까지 하더라고요. 자기는 향이 중요한데 저희 집 바디워시에서 너무 인공적인 향이 난다면서요. 솔직히 말해 자기가 신세져야 하는 형편이면 아래서 자세를 낮추거나 최소한 다짜고짜 찾아와 미안하다느니 그런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우이는 오히려 자기 집처럼 며칠간을 활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저희 집안의 인테리어며 집안일에 오지랖을 부려댔어요. 어머, 아니 요즘 누가 이런 시계 걸어놔? 너무 올드하다. 이쁜 것들도 많은데 좀 세련된 걸로 걸어놓지. 아니 이 서랍장은 뭐야? 세상에 금방 부러질 것 같네. 혹시 중고시장 이런 데서 주워온 거야? 아니 혼수 새로 다 했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말을 덧붙이는데 직장에만 갔다 오면 신우이 얼굴을 보는 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차라리 야근을 하는 게 낫겠다며 최대한 늦게 집에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신우이와 함께 있을 저한테 미안해 억지로 일찍 들어오는 것이었죠. 저희 둘 다 신우이를 싫어하는 티를 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상당히 많이 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우이는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를 못 채는 척 하는 건지 극도로 뻔뻔한 태도로 나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폭발해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아직도 생각하기 싫은 날인데요. 그날은 회사의 큰 프로젝트가 끝나 팀원들과 회식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남편과 시누이 사이에서 높은 언성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이미 둘 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어요. 남편이 씩씩거리며 시누이의 짐을 현관으로 내던지고 있었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아니, 왜 그래? 누나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이 여자가 우리 서랍장 안에 숨겨둔 돈 있지? 그거 훔쳐가려고 했어. 내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우리 영영 모르고 넘어갈 뻔했다고. 뭐라고? 아니, 설마 진짜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얼마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한 것 뿐이야. 누가 훔치려고 했다 그래. 그냥 얼마 있는지 보고 다시 넣어놓으려고 했어. 그런 사람이 그 돈 봉투를 자기 가방 주머니 안까지 넣어놔? 그게 훔치려고 한 거지. 장난해 진짜? 112에 신고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 가족이라고 믿고 받아줬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누이는 저를 향해 계속 아니라고 억울하다며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시누이는 저희 돈을 훔치려고 한 것이 맞았습니다. 전에 시누이에게 제가 비상금으로 돈을 현금화해 넣어놓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이 사람 말이 맞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왜 돈을 서랍장 안에 넣어놓냐고 물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제가 대답해 드렸고요. 어머, 왜 그래 진짜? 아니라니까 글쎄. 둘 다 정말 미쳤어? 남편은 도저히 못 참겠는지 시누이의 팔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누이는 끝까지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저희 집과 저희 부부에 대한 험담을 잔뜩 늘어놓았어요. 내가 이 치사하고 더러운 집 구석 다신 오나 봐라. 어디 몰아갈 사람이 없어서 가족을 도둑으로 몰아가. 어이없는 건 나야.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나 본데 내가 이거 두고두고 마음속에 담아서 언젠가 복수해 줄 거야. 두고 봐. 그냥 더 이상 소란 일으키지 마시고 곱게 나가세요. 나중엔 저도 감정이 같이 올라와 소리를 질러버렸는데요.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왜 저희가 저 여자를 받아줬는지 땅을 치고 후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 이만저만 민폐를 끼친 것도 아니었어요. 하도 술을 많이 먹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한 적도 비일비재했고요. 그런데 마음이 아파 그러겠거니 하고 참고 넘어가줬더니 저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배신감과 함께 다시는 시누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번호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미안하다며 자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누나들을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풀죽은 남편 얼굴을 보니 남편은 무슨 죄인가 싶으면서 불쌍하더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시누이들 빚을 갚아주느라 돈을 모으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가족은 왼수다라는 말이 남편의 상황엔 너무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우리가 화내고 속상해하면 할수록 괜히 기분만 안 좋아질 거야.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연락 끊고 명절 날도 따로따로 시댁 내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지내자. 제가 그렇게 남편을 달래자 남편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런데 마냥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나가고 나자 시어머니와 다른 시누이로부터 전화가 번갈아 오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시누이는 어떻게 첫째 시누이를 내쫓을 수 있냐면서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이라며 저에게 대놓고 인색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그런 자신은 첫째 시누이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해 말하니 둘째 시누이는 저에게 말대꾸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당시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둘째 시누이까지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엄한 남편에게 화풀이도 하게 되었죠. 당신 누나들 도대체 하나같이 왜 이래? 형님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나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 없고 차가울 수 있니?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너무 나빠서 일도 안 잡히고 밥도 안 넘어갔어. 당신한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 아니면 정말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발 전화 안 오게 해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누나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할게. 아니, 다신 뭐라고 하지 못하게 할게. 기분 많이 상했지. 나도 우리 누나들 정말 싫다. 왜들 그러는지 나이 먹고 하나같이 철든 사람이 없다. 당신한테 민폐 끼쳐서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어. 아니야, 미안해. 그리고 내가 전화할게. 당신한테 전해 들으면 또 기분 나쁘다고 뭐라 할 위인이니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어. 그리고 저는 둘째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 대판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돈을 훔치려 한 일과 그로 인해 저와 남편이 충격받은 사실을 일일이 말하면서요. 사실 첫째 시누이가 저지른 만행을 밝히면 혹시나 시어머니 귀에 넘어가고 충격을 받으실까 저와 남편 둘 다 참아주고 있었는데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러니 둘째 형님, 제발 다시는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희도 첫째 형님한테 정말 잘해드렸고 집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눈치 준 적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까지 저지르시고 가족으로서 하면 안 될 일 저지르신 건 그분이세요. 그러자 이야기를 다 들은 둘째 시누이도 거기엔 뭐라 말을 덧붙이기 뭐했는지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곤 전화를 끊더군요. 억지로 쥐어짜는 사과인 듯해서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저와 남편은 일단 넘어갔습니다. 정말 고마워, 여보. 아니야, 나도 화내서 미안해. 시누이 문제를 해결하자 저희의 사이도 다시 좋아졌어요. 곧이어 좋은 일도 생겼고요. 바로 제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갖게 된 일이었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며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알게 되곤 설렘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주변 유모차를 끄는 아기 엄마들만 봐도 너무 부러웠는데 말이죠. 남편도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성별을 모르는 가운데서 딸이었으면 좋겠다며 벌써부터 딸바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친정 식구들도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저희 엄마는 출산과 동시에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며 벌써부터 부산을 떨고 계셨죠. 엄마가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하다는 것이 실감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애기가 애기 낳는 것 같은데 엄마는 믿기지가 않는다. 네가 애기를 낳는다니. 아마 아기 낳으면 힘든 일도 속상한 일도 많을 거야. 그만큼 행복한 일도 많을 거고.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늘 엄마만 믿고 의지해. 알았지? 알겠어, 엄마. 요즘 임떠 때문에 힘든데 엄마가 맨날 반찬 만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워. 이 사람도 엄마 반찬 너무 맛있어서 자꾸 집밥만 먹겠대. 그렇게 외식 좋아하는 사람이 외식도 안 하려고 하고. 우리 사위가 좋아해주니까 너무 기쁘네. 총각김치도 해줄게. 말만 해. 하지만 이렇게 좋을 때 정말로 저를 경악하게 한 일이 다음에 일어나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였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직접 저희 신혼집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저는 저희 아기 얘기를 하려나 하고 예측했는데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저희를 앞에 앉혀두고 한참 훈계를 하시는 겁니다. 남편마저 당황해서 할 말을 못 찾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이어 자기 말만 해댔습니다. 네 신우가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가족이라면 한번 봐주고 넘어가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다니? 내가 네 신우 평소 그렇게 욕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야. 내 생각엔 며느라기 네가 문제인 것 같다. 심송 곱게만 봤더니 어쩜 이리 야박하게 굴 수가 있어? 무엇보다 걔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데 내 골이 아파 죽겠다.
허구한 날 술판 버리고 동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남자들이나 만나고 다니는데 소문 안 좋게 돌고 있으니까 내가 동네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내가 어르고 달랠 테니까 니들도 적당히 사과하고 다시 받아줘. 얼른 데려가라, 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누나랑 다시 잘 지내볼 생각 없어요. 엄마도 누나 성격 알잖아요. 나는 참을 만큼 참아줬다고요. 너 며느라가한테 무슨 정신세나라도 당했니? 갑자기 왜 이러냐? 아이고, 당했나 보네. 얘, 나는 쟤 우리 집에 못 준다. 내가 늙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며느라가 네가 말을 제일 심하게 했다니까 네가 가서 싹싹 빌어. 정말 목구멍이 탁 하고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한 울분을 품기도 전 저는 시어머니의 의향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 바로 자기 딸을 자기 집에서 치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이죠. 자기도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 그 말썽쟁이 신우를 저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무작정 싹싹 빌라고 하시는 말을 들으니 기가 차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 보면 시누이와 비슷한 구석이 상당히 많았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어린 이야기만 들어 그간 좋은 면만 보려 했던 게 화근이었죠. 가만 보니 시어머니는 남의 말을 들은 생각도 않고 자기 생각만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옛날뿐이고 이런 걸 떠나 그냥 처음부터 자기 아들이 최고고 저는 최고인 아들에게 시집 온 며느리이니 아들의 시중이나 잘 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데려가라고 하며 머물렀던 그 며칠 저는 완벽하게 꿰차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아들의 밥 시중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반찬은 뭘 해서 먹여야 하는지, 속옷 빨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겪으면서 말이죠. 그나저나 너 우리 아들 밥 이렇게 차려주고 있었던 거냐? 아니 결혼 전엔 그렇게 곱게 해서 밥도 싹싹하게 잘 차릴 것 같던 애가 밀키트가 뭐니? 이런 걸로 대강해주는 거야? 네 시누이 문제로 미치겠는데 너까지 왜 그러냐 정말. 며느라가 너 이런 밀키트 다 몸에 안 좋은 재료로만 만들어진 거 모르냐? 네? 아니요. 이거 몸에 그닥 안 좋은 재료들 아니고요. 남편도 오히려 좋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절약돼요. 아니 시간이 문제야? 우리 아들이 착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그것도 몰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이런 게 화병인가 싶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고 속에서 울분이 사가가고 있는데 오래되면 분명 화병으로 발전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름 젊은 세대의 며느리로서 이대로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당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어머니에게 꼬박꼬박 할 말을 하게 됐는데 이게 또 큰 사건을 낳고야 말았어요. 어머님, 저도 이 사람 빨래 직접 해주고 싶지만 일이 있어서 못해요. 이 사람도 제 빨래는 못 해주는걸요. 저희는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빨래하고 건조하는 게 편해요. 건조기도 있어서 금방 하고요. 어머님, 저희가 결혼 전에 외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집에서 매일 해먹으면 좋지만 일 다니면 그러기 쉽지 않아서요. 사실 평일에 매일 밥 짓는 것도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남편과 저 둘 다 건강해서 직접 밥 지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시어머니 말에 이렇게 몇 번 대꾸했던 것뿐인데 그때마다 저를 조용히 노려보던 시어머니가 본인 집에 내려가셔서 어떤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내 말이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하고 그 정도로 넘겨버렸는데 그런 제 예상을 비웃듯 사건이 터져버렸죠. 여전히 제가 아기를 임신했을 적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누이를 보살피느라 몸이 다 녹아 없어질 것 같다며 그 뒤로부터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보다 마음이 안 좋아졌는지 어느 날 시어머니를 자기 방으로 끌고 가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죽이고 듣고 있었고요. 어머니, 자꾸 이렇게 오시면 이 사람이나 저나 불편해요. 더구나 이 사람은 임신 중이잖아요. 어머니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아, 나도 가기 싫다. 못 가겠어. 네 시누이 있는 곳은 싫어. 여기가 편한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꼭 엄마를 내보내야 속이 편하니? 너 이런 애 아니었는데. 아니다. 며느리기가 그런 거지? 나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아유, 요즘은 며느리가 상전이네, 상전이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건만. 쟤 너한테 시집올 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티 안 내고 꾹 참았건만.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한 건지 원. 엄마, 그게 또 무슨 소리예요. 여기 집 작아서 집사람도 다 듣는데. 그리고 집사람 내에서 집도 사주시고 도움 주셨잖아요. 제가 모자란 게 있다고요. 아니, 네가 잘난 게 뭐 없어. 넌 그냥 있는 그대로 잘났어. 잘난 내 새끼라고. 어렸을 때부터 네 누나들보다 명석했지. 공부도 잘했지. 넌 집안만 뒷받침 되어줬어도 의사가 됐을 텐데. 엄마는 늘 그게 아쉽다. 며느라가 쟨 뭐 그냥 월급 받는 회사원 나부랭이지. 어차피 애 낳으면 그것도 못할 건데 제가 무슨 쓸모가 있다니? 너한테 등골 빼먹는 일만 남았지. 난 너무 불안하다. 벌써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거기다 저번에 말대꾸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쟤한테 대접받기는 다 틀린 것 같은데. 난 솔직히 지금이라도 네가 새장가 갔으면 좋겠다. 엄마, 아니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엄마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러긴 왜 그래야. 솔직히 말한 거지 뭐. 그러니까 너도 갈라서고 싶으면 언제든 갈라서. 태어나래야 뭐 쟤한테 주고 오면 되지. 요즘엔 이혼 흔하다. 부부 갈라사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너 내가 왜 계속 이러고 있는지 아니? 네 신우 때문이 아니야. 쟤 갈구려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꼬장꼬장한 시어머니여야 제가 너한테 뭔 짓을 못할 거 아니냐. 전 정말이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대체 제가 시어머니한테 뭘 그리 잘못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 그보다 시어머니가 저를 회사원 나부랭이로 생각하시며 자기 아들보다 한참 미달인 존재로 보셨다는 게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 충격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을 감출 생각은 없으셨는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험담을 하셨고요. 결국 남편 손에 끌려 본인 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시다 가셨습니다. 그 후부턴 명절날마다 아이 출산하고도 시어머니란 존재 자체가 너무 껄끄럽고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를 낳고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많은 요구로 부담스럽게 했으니까요. 저는 꼬장꼬장한 시어머니를 정석권 모실 생각이 없었기에 그 요구들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아이를 보여달라며 다짜고짜 시골로 내려오라고 하질 않나.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알고도 저에게 김장을 하라질 않나. 별의별 갖은 요구들이 줄기차게 들려오더라고요. 정말 짜증이 절로 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기 어디 데려가기 힘들어요. 오늘은 도와주시는 아줌마도 못 오시고요. 아니, 그깟 애기 데려오는 게 뭐가 힘들다고 뻗대는 거야? 여기가 뭐 북극 남극도 아니고 차 타고 오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너 내가 우습냐? 어머님, 우스운 게 아니고요. 그럼 내일은? 내일은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에 들려야 돼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핑계도 가지가지다. 네 머리로 무슨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예, 너 여자는 결혼하면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내조나 잘하면 되는 거야. 너 괜히 그 머리로 회사 운영한다고 나대다가 집안 말아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들한테 올 텐데. 나는 옛날부터 네 친정 가족 사업하는 거 영 못 믿어왔다. 너 그 사업 이어받는 거 당장 때려쳐. 알았냐? 때려치워. 사업할 거면 혼자 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기가 찼죠.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저는 친정가족의 사업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친정에서는 가족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사업을 원래는 오빠가 이어받을 생각이었는데 오빠가 다른 사업을 구상한 게 잘 되면서 그 길로 빠지는 바람에 제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를 따라 회사에 나가며 육아와 병행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을 굉장히 못 믿어 하셨고요. 제게 틈만 나면 전화해서는 아기를 데리고 와라, 남편 밥 잘 차려라, 회사 일 하지 마라. 옛날 조선시대적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하시는데 들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하고 아예 연락을 안 받게 되었죠. 어차피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일에 육아에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으니 남편에게 그 핑계를 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이 핑계라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딱히 더 뭐라고 하지 못하시더군요. 그 무렵 둘째 시누이마저 첫째 시누이를 따라 이혼을 하면서 시어머니 댁에 눌러앉는 일이 생겨 저까지 신경 못 쓸 만큼 본인도 골치가 무척 아픈 듯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나 저나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이 기간이 무척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제게 시어머니와 관련된 부탁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사실 청천벽력 같은 뉴스와 다름없었습니다. 저기 여보, 당신이 우리 엄마랑 사이 안 좋은 건 아는데 우리 엄마 암에 걸리셨대.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래야 할 것 같아. 당신은 안 해도 돼.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당신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 뭐? 어머님이 암이라고? 무슨 암인데? 췌장암이시래. 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농사일을 하다 쓰러지셔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는데요. 다행히 둘째 시누이가 시어머니 집에 와 있었던 찰나였기에 골든타임 안에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검사 결과 암을 선고받으셨고 그것도 꽤 진행된 상황이라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처음엔 저도 꽤 놀랐습니다.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암이라고 하니 덜컥 가슴이 내려앉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집 근처에 큰 병원이 있어 남편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갔다 한다고 했고 시어머니 집 역시 병원 근처에서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게 뭔일 섭섭하셨는지 나중에 병원에서 저를 마주하자마자 어떻게 자신을 혼자 지내게 할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시더군요. 당시 제 옆엔 저희 친정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에 가슴 아프다며 함께 와 계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와 있는 것도 아랑곳 않고 오히려 저희 엄마를 향해 중얼중얼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며느리 하나 있는데 며느리 집에서 잘 지내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 무서운 곳에 와가지고 혼자 왜 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머리털은 계속 빠지고 밤마다 몸이 쑤시고 토악질이 치밀어요. 근데 내가 그것보다 더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아들 며느리 집에 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사부인. 아,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됐네요. 사부인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문제라면 며느라가가 문제겠죠. 요즘 애들 정말 비위 맞추기 힘드네요. 나야 평생 시골 구석에서 농사만 지은 촌 늙은이라 무시당하는 건 익숙하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바깥 양반 떠나보내고서 암 걸리고 병원에서 이러고 있으니 사는 게 너무 허무하네요. 그냥 확 죽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이리 말씀하시며 펑펑 울었는데 친정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셨습니다. 나중에 엄마는 병실을 나와 제 입장도 이해가 되고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 솔직히 전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억울하다고요. 전 그동안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가 하는 막말이나 그 수준에 대해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알고 나면 저보다 더 날뛰어 크게 일을 내실까봐 친정에는 말 않고 저 혼자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엄마는 이를 모르시고는 외려 시어머니 입장에서 제게 시어머니를 잘 챙겨드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이날 미리 뽑아둔 돈까지 제 손에 쥐어주며 원래 아프면 사람이 뭐든 섭섭하고 서운하게 돼 있어.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고 네가 애교도 떨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겠다 하고 그러면서 옆에 있어드려. 알았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 병원에 있으면서 마음이 약해지신 건지 제 앞에서 눈물을 자주 보이시며 자기를 돌봐달란 식으로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엄마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시간이 있을 때는 병원에 들리기도 했지만요. 제가 방문할 때 시어머니는 그닥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방문할 때와 저 혼자 방문할 때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눈에 띌 정도로요.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얼굴이 헬쓱해? 엄마도 힘든데 우리 아들까지 힘들면 안 돼. 알겠지? 얘 며느리야. 네가 좀 챙겨줘라 좀. 엄마, 이 사람이 잘 챙기고 있어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엄마 걱정만 하세요. 얼른 나와서 우리 봄소풍도 가고 해야죠. 벚꽃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응, 나 우리 아들이랑 얼른 벚꽃 보고 싶어. 병실 사람들도 나중엔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미묘하게 눈치채곤 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지만요.
남편은 이때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누나들을 위해 고생하신 자기 엄마가 그 한우를 병까지 걸리신 것 같다며 꽤 안쓰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분별할 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어느 정도 완쾌를 향해 나아가시던 중이었고 계절상으론 재작년 겨울날이었는데요. 저에게 김장철이 다가왔다며 김장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님 매년 이맘때면 동네 사람들과 옹기종기 모여 김치를 했는데 그때가 무척 그립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남편도 은근슬쩍 제가 돕기를 바라는 것 같았고요. 남편은 당시 회사에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동료들의 승진에 밀려 자꾸 뒤처지다 보니 소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다른 말이 아닌데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부 사이에 사소한 말싸움이 일어나고는 했어요. 남편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저는 김장을 하긴 싫었지만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배추 더미들이 그야말로 마당 위에 놓인 바구니들을 한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못해도 그건 150포기에서 200포기는 되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걸 시어머니와 제가 어떻게 둘이서 한다는 건지 전 놀라서 시어머니를 불렀는데 집에 계시지를 않더군요. 그때 시어머니와 종종 고스톱을 같이 치시는 옆집 아주머니가 들어오셔서는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 그 며느라기구만. 생각보다 늦게 왔네. 양이 상당한데. 점내가 여기 있는 배추 김장 담가 놓으라고 했어. 일이 있어서 자기는 좀 늦는다네. 저 혼자요? 응,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저는 200포기의 김장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친정엄마를 따라 김장을 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저 혼자 끙끙거리며 김장하는 것이 안쓰러운지 동네 분이 몇 분 와서 저를 보고 가곤 하셨지만 그분들도 시어머니의 어떤 말을 전달받은 건지 그냥 돌아가시더군요. 힘내라는 말만 남기시고요. 저는 오기로 도끼로 시어머니를 기다리며 언젠간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김장을 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그걸 배추 속까지 발라가는 와중에도 언젠간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더군요. 손과 팔은 어느새 저려오고 추위로 입이 얼어붙고 있었는데도 연락 한 번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김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해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니 그때야 남편은 놀라서 바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차를 운전해 집으로 갈 자신이 없었기에 저는 배추를 마저 버무리며 남편을 기다렸는데요. 남편이 왔을 때 저는 거의 반기절 상태의 상태로 차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저는 완전히 쓰러져 심한 감기 몸살을 앓게 되었어요. 비타민을 잘 챙겨 먹어 원래 감기 같은 걸 안 걸리는 체질인데 김장의 여파가 커서 그런지 바로 몸져 누워버렸어요. 뭘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새도 없이 그저 끙끙 앓았습니다. 병원 약을 먹어도 쉽사리 낫지가 않았고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아프다고 칭얼거리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갑자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 겨우 받았더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야,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알았냐? 내가 지금 당장 찾아갈 테니까. 갑자기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라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시어머니 생신잔치에 제가 안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나 혼자 왔는데 당신 안 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서는 당신한테 따지러 간다고 하네. 뭐? 나 김장하느라 아파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해. 근데 걱정 마. 내가 엄마 붙잡고 있을 테니까. 저는 이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상짓들 중 하나이겠거니 여겼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날 밤 시어머니가 쳐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집을요.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신발을 신은 채 누군가 턱턱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방문을 열고 닫더군요. 뒤에선 남편이 말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일단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 나갔더니 곧바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고 그 다음엔 매서운 손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아 하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어요. 몹쓸년,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이 천한 년이? 내 아들한테 시집 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내 전화 열심히 할 노릇이지?
사업한다고 나대 암 걸린 시어머니까지 내쫓아. 이제는 시어머니 생신까지 쌩까? 너 뒤지고 싶냐? 엄마 왜 이러세요? 미쳤어요 정말? 여보 괜찮아?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아픈 와중에 뺨까지 얻어맞으니 서 있을 힘이 도통 나질 않더라고요. 풀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와중 시어머니 뒤로 죽 쇼핑백을 들고 서 있는 저희 친정엄마가 보였어요. 엄마는 차분한 얼굴로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더니 쇼핑백을 바닥에 놓고선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엄마를 발견하고 놀란 기색이었죠. 엄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뺨을 냅다 갈겼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총 3번을 때리셨는데요. 시어머니는 말도 못하고 어벙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이땐 엄마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엄마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설마 당신이 내 딸을 이따위로 대접하고 있는 줄은 몰랐지. 그냥 암 걸린 불쌍한 여자인 줄로만 알았더니 아주 아들의 미친 여자였구만. 당신 아주 잘못 걸렸어. 나는 내 딸 손찌검하고 시집살이 시킨 여자 절대 용서 못해. 엄마는 울부짖었고 저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엄마는 제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걸 보고 남편을 불러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얼버무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고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다고요. 근데 설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시니 더더욱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즉 눈치를 챌 걸 후회도 하셨고요. 엄마는 그 후 남편에게 시댁과 인연을 끊을 거 아니면 이혼하라고 말씀을 넌지시 건네셨고 남편은 저를 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매달렸지만 남편은 꽤 매몰차게 시어머니를 버렸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과 연이 완전히 끊긴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속이 무척 시원하고요. 무엇보다 아이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인데요. 인생 선배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셨나요? 제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저보다 오래 살아오신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에 대해 무던해진다는데 저는 도통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면 살수록 쉽던가요? 아니면 늘 힘든 일이 주제만 바뀌어가면서 오시던가요? 궁금한 마음을 갖고 아픈 제 이야기를 여기에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들었던 말 중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그런 박복한 인생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들었을 때 참 뉘앙스가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말들은 다 뼈아픈 경험이랄까 어떤 대상자의 뼈와 피가 녹아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제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저는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이고 결혼은 20살이 되자마자 했었어요. 당시에 그다지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하도 집에서 막내인 저를 닥달하기에 어쩔 수 없이 했답니다. 특히 큰오빠의 주장이 아주 막강했거든요. 영순이 너는 얼른 시집이라도 가야 해. 우리 집이 나올 게 뭐가 있냐? 남자들 공부만 실컷 시키고 너까지 공장 순이하는 걸 오빤 못 본다. 엄마 아버지 말 무조건 다 들을 것 없어. 그냥 네가 여길 빨리 뜨려면 시집이라도 가는 수밖에 없다고. 이걸 잘못 들으면 저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의 주변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의 사이는 아주 묘했는데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아버지에게는 첩이 한 명 있었답니다. 저는 한번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거세게 뺨을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가끔 제가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제 또래나 혹 위의 동료분들은 아주 심하게 놀래요. 에그머니나? 아니 영순 씨는 이제 환갑 될까 말까 한 나이 아니야? 그런 일이 어디 70대인 우리 때나 흔했지. 그때도 그랬나?
하여간 세상 대단해. 그놈의 천문화 뭐가 그리 좋다고 오래 붙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살던 곳은 지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분위기가 그랬어요. 어릴 적 할머니나 고모들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고 엄마는 정말 너무 고생을 하셨더랬죠. 일단은 큰오빠가 열심히 알아온 선자리가 있었는데 그건 또 남자가 갑자기 안 하겠다며 도망가 버리고 저랑 나이 차이가 약간은 있는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기껏 밥 먹여 키워놨더니 시집 간다고 꿍얼거리셨지만 그나마 큰오빠가 고집을 세게 부리고 몰아붙인 덕에 결국 제 결혼은 성사되었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제 남편은 우리 큰오빠랑 동갑이고 저랑 나이 차이가 8살 났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뭐가 많은 거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남편은 정말이지 아주 큰 어른처럼 느껴지더군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떠나 조금 멀리 가게 되었는데 저는 당연히 집에 어른들이 있는 문화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사는 게 그리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요즘이야 청년들이 많이 인식도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지 저 때는 그냥 당연히들 그리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놈의 시댁 식구는 친정 식구들 못지않게 저를 못 살게 했어요. 한편으로 좀 슬펐던 것은 그렇게 되면 다들 친정을 그렇게 그리워한다는데 전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옆집에 미용실을 하는 영훈이 엄마가 있는데 저랑 유독 친했었거든요. 그때 그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 자기는 친정엄마 안 보고 살아? 나는 곧 우리 친정엄마 오기로 했어. 내가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데 미용실 하면서 돈 벌겠다고 허리도 다치고 하여간에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 진짜 고심고심하다가 시어머니 겨우 나가시게 한 거야. 이걸로 남편한테도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 자기도 제대로 결심하고 자기가 나가든지 아니면 집을 얻어서 나가든지 해.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대체? 그나마 이 엄마는 자기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친정엄마라도 있으니 참 부럽더군요. 우리 친정엄마는 제 결혼 이후로 제가 21살에 아기를 낳을 때까지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명절 때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자기 인생의 애달픔과 한만 쏟아내는데 나는 자식한테 저러고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점점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준 것 없이 낳기만 하고 조금도 정을 주지 않은 친정과 엄연히 남인데도 불구하고 일말의 예의도 없이 모질게 구박하는 시댁 말이에요. 남편은 그 집 막둥이였지만 어쩌다가 시부모님을 모시게 된 건지 그리고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게다가 어쩜 그렇게 맨날 집에만 오면 무뚝뚝하게 밥만 먹고 자버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찌어찌 딸 둘을 낳은 저도 참 용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딸을 낳은 것으로 인해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누이에게 얼마나 지독한 압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억나는 건 남편도 뭣도 아닌 시어머니에게 얻어맞은 손자국일 거예요. 그날 제가 뭘 그리 잘못했는진 모르겠는데 아마 밥을 설리킨 것 가지고 그렇게 따귀를 맞았던 것 같아요. 야, 이 정신 나간 며느리야. 온 가족 먹을 밥을 이따위로 해? 다시 해. 다시 하라고. 그러면서 글쎄 통째로 밥을 바닥에 엎어버리셨어요. 지금 생각하기도 기가 막히고 새삼 우라통이 터질 정도니 당시 한참 어리고 순했던 저는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런 일 하나 정도에 뺨을 얻어맞고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다 치우고 울면서 다시 밥을 안 치던 삶이었어요. 제 등에는 큰 딸내미가 매달려 있었고요. 하지만 불행같이 저에게 닥쳐온 일로 인해 참으로 지옥 같던 시집살이에서 해방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쓸데없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나마 낫더군요. 그 일은 당시 우리 큰딸이 좀 커서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그 전으로 해서 간암 선고를 받았는데 온 가족이 허둥지둥 매달리는 사이 그만 생을 달리하고 만 거예요. 판정을 받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라 다들 넋이 나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목 놓아 우셨어요. 아이고 정환아 내 새끼. 품에 오래 안아보지도 못하고 젖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늘 말라 비틀어져 고생했던 내 새끼. 어떻게 나이 50도 못 넘기고 먼저 가냐 이 녀석아.
저 역시 이때 하늘이 내려앉은 듯 앞이 어두컴컴했고 미운 감정이 훨씬 많은 남편이지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몰려왔어요. 욱하고 토할 듯 슬픔이 몰려와서 진정도 안 되던 때에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이 그렇듯 그 미움의 화살을 저에게 돌리시더군요. 주변에서 그 누가 와서 말리고 진정을 시키려고 해도 좀처럼 이 미움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저를 같이 괴롭혀댔던 시누이마저 지 엄마를 말릴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아, 엄마, 정신 좀 차려. 세훈이 잘못은 아니잖아. 조카들도 클 만큼 컸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머리채를 잡겠다고 난리치면 어떡해. 얘네들이 지 할머니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 장례 때 난데없이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우리 쪽 큰오빠가 대신 장례에 왔다가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런 꼴을 봐놓고는 혀를 쯧쯧 차며 그마저도 제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누가 저더러 그렇게 빨리 서방 얻으랬나? 얌전히 좀 버티고 일하다가 천천히 갈 것이지 내가 그렇게 말렸건만. 저는 남편의 장례를 통해 우리 시어머니뿐 아니라 친정엄마와도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게 되었어요. 차라리 남편이 부러울 지경이더군요. 남의 자식한테는 세상 못되고 악독한 시어머니일지언정 적어도 자기 자식한테는 저렇게 끔찍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이윽고 35이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저는 모든 게 다 어리둥절하고 황당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큰오빠가 그나마 좀 도움을 주고 싶어 했으나 오빠도 가정이 있었고 올케 언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늦은 나이에 둘이 만나서 알콩달콩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막내 여동생 문제로 신경 쓰게 하기는 싫었어요. 그리고 이때 아무리 물어 알아봐도 제가 좀처럼 발붙이고 버틸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도록 저는 뚜렷하게 일을 해본 것도 없고 돈벌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이때 모아둔 돈 조금을 갖고 나오는 건 시댁에서 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참 이때 이 돈만 관리를 잘했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삶이 궁핍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이라도 배워 일할 것을 대뜸 겁없이 일을 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큰애 친구 엄마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고지 들었다가 망하게 되었답니다. 유정이 엄마, 그러지 말고 여기 역 앞에 조그만 식당 하나 해봐. 그 누구더라? 미네네 알지? 거기 올케가 비슷한 식당을 했는데 아주 대박이 나서 잘 된대. 국수랑 김밥만 말아주면 되는 거고 그 정도야 엄마들 대충 다 하잖아. 그런데 자기는 요리도 잘하는 편이고 이제 혼자서 먹고 살고 애들 키워야 하는데 역시 먹는 장사가 최고 아니겠어? 처음에 전 사람들 대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낯을 좀 가렸던지라 썩 내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해볼수록 솔깃한 거예요. 실제로 저도 엄마들 얘기할 때 들어봤던 내용이라 돈 벌어서 애들도 잘 키우고 집도 샀다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더군요. 당시 저는 조금 무리해서 식당을 차렸고 우리 큰딸 이름을 따서 유정식당이라고 간판도 내걸었어요. 하필 그때 큰애는 사춘기가 와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대들었답니다. 아, 진짜 쪽팔리게 이름을 왜 내 이름으로 지었어? 학교 가니까 애들이 맨날 놀리잖아. 나 진짜 짜증나서 엄마 가게 안 갈 거야. 그리 와서 밥 먹으란 소리 좀 하지 마. 집으로 갖고 오라고. 큰딸은 이렇게 버럭 저에게 성질을 내기 일쑤였고 전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주인집 눈치도 숱하게 보고 집에 돌아오면 산더미 같은 집안 일거리에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그나마 애교가 많은 둘째 딸이 제 어깨를 주물러주기도 했지만 살 길이 너무 막막했어요. 결국 이렇게 어렵게 열었던 식당은 길게 가지 못한 채 그만 접게 되었답니다. 어설프게 제가 하나둘씩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주인집 아주머니 부부의 냉정한 눈총을 받아가며 얼마나 쓰린 날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나마 저에게 아주 길이 없진 않았으니 식당에 몇 번 드나드시던 한 아줌마에게 받은 제안이 있었어요. 그걸 가슴에 품은 채로 차마 연락은 못 해보고 끙끙 앓고만 있었답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제안을 받으셨으면 어찌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겐 정말 코딱지만한 집안에 겨울이 되면 보일러가 끊겨버려 차가운 방에서 잠드는 딸이 둘이나 있었으니까요. 이분도 제 하소연을 듣고 마침 자기 상황과 맞아떨어지니 건넨 제안이기도 했어요.
걸걸한 목소리와 달리 내성적인 저를 나름 생각해서 해주신 말이라 마음에 오래 남았답니다. 아이, 상황이 참 딱하게 됐네. 그럼 있잖아. 나 마침 가게 내놨어. 사실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아줌마한테도 한번 물어보는 거야. 우리 가게 이어서 해볼래? 자식 키워야 하는데 가릴 일이 뭐가 있어? 나도 당당하게 잘만 했어. 그렇게 해서 아들, 딸 결혼도 다 시켰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친정에 가야 해. 남편 없이 혼자 이만큼 일궈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거든. 여러모로 저랑 사정이 참 비슷했고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결국 어렵게 고민을 하다가 딱히 어디에 크게 의논은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일을 수락하게 되었답니다. 이후로 조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단란주점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고민이 무척 많았긴 했지만 당장 이래저래 돈벌이가 쉽지 않았고 큰애며 작은애며 키우면서 일하기엔 마땅한 일들이 없었어요. 집주인마저 툭하면 그만 집 비워달라는 말이 많았고 친정이건 시댁이건 어디건 기댈 수 있는 곳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오롯이 홀로 일어서야 했고 초반에는 그래도 기존 사장 아줌마가 얼마간 제 곁에 머무르면서 일 처리를 알려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하고 접어야겠다고 맘먹었던 일을 저도 모르게 꽤 오래 이어가게 되더군요. 물론 안 그래도 사춘기였고 김밥집 할 때도 반발이 컸던 큰딸은 절 가만두지 않더군요. 아주 어마어마한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엄마, 우리가 거지야? 거지냐고? 아니, 거지라도 그렇게 사는 거 창피한 건 알겠다. 나 이제 어디 가서 엄마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지 말도 못해. 미네네 엄마나 정민이네 엄마한테는 뭐라고 해? 그 엄마들 우리 가게 싹 망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엄마 어디 가서 일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야? 진짜 너무 쪽팔리고 죽고 싶어 정말. 왜 그딴 걸 하는 거야? 딸의 이런 말들이 비수같이 꽂혀들었고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문을 열고 일하면서 온갖 인간군상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과연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문득문득 두려움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어디서도 저를 받아주고 써줄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나마 꼬박꼬박 먹고 살 수 있는 게 수입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돈이 도는 흐름을 그전 사장 아줌마가 알려주고 가셨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것도 핑계 중 핑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 양심상으로도 그리 편한 일만은 아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원수 같았다고 해도 남편이 싫고 아무리 정이 없었다고 한들 홀로 달랑 사회에 나와서 맡은 일이 이런 일들이란 건 참 저를 괴롭게 했어요. 특히 그중 잠깐 만났던 김씨라는 성을 가진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와의 만남은 더더욱 제 속을 긁게 되었답니다. 영순 씨는 그래도 어찌어찌 돈은 있었나 봐. 남편 일찍 보내고 중간에 했던 식당도 망하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거 받아서 이어갈 돈도 있고 말이야. 그럼 나름 부자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긴 했으나 사실상 전 아시다시피 돈이 없었어요. 제 사정을 딱하게 생각했던 여기 사장 아주머니 때문에 그나마 좀 헐값을 받아서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이런 걸 다 말하기엔 좀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안 했는데 중간중간 정말 저를 살뜰히 챙겨주더군요. 이래봬도 우리 친정엄마가 고들빼기랑 열무김치를 진짜 잘 담궈. 내가 챙겨왔으니 갖고 가서 딸들 먹여. 알았지?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정말 얼마만이었던지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이상한 손님들부터 시작해서 억센 직원들, 혼자 된 저를 알고 기분 나쁜 추파를 던지던 인간들까지 정말 머릿속이 엄청 시끄러울 때였어요. 큰딸도 제 말을 진짜 속 터지게 안 듣던 때라 힘들었는데요. 누군가 마치 친정 식구 마냥 챙겨주면 마음이 좀 동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참 힘든 일 겪으면서 많이 약해졌던 걸까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을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단란주점에서 만난 사람을 뭘 그리 믿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마음을 좀 열고 지내던 중에 저한테 갑자기 이 언니가 이상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이번에 좀 아파. 그래서 그런데 나 얼마 좀 돈 땡겨주면 안 될까? 내가 꼭 갚을게.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도 병원비 내고 하다 보니 돈이 늘 안 모이고 새더라고. 우리 엄마가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울기만 하는데 솔직히 너무 속상해. 자기가 이번에만 좀 빌려줄 수 없어?
전 엄마와의 정이 그닥 깊지 않았지만 막상 우리 엄마랑 저런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잘 이입이 안 되는 거로 저와 우리 딸들의 관계를 생각해보니 마음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저도 그달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 싶었고 큰맘 먹고 200만 원을 내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오는 그 언니의 반응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아유, 200만 원? 이게 다는 아니지? 내가 꼭 얼마라고 액수를 말해야 하나? 대충 눈치로 알아듣고 한 장 줄 줄 알았더니 설명이 필요했나 보네. 자기는 좀 여유가 있잖아. 못해도 1,000만 원은 좀 땡겨줬으면 해. 꼭 이렇게 내 입으로 말하게 해서 사람을 민망하게 한다, 자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이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던 게 대체 1,000만 원은 무슨 1,000만 원이라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니, 저한테 그만한 돈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상태로 빚도 많이 졌고, 여기 원래 주인이었던 사장님이 제 사정 많이 봐주고 넘기신 거예요. 빚 갚을 것도 많고, 이것도 저한텐 큰 돈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언니의 표정을 힐끗힐끗 살폈는데, 점점 무섭고 싸늘한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사정 딱한 건 딱한 거고, 나보다 딱한 건 아니잖아. 자기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 꾸려간다는 거야? 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말이야. 그렇게 자꾸 내숭 떨지 말고 나 진짜 한 달 안에 갚는다니까? 나 봐서 딱 1,000만 원만 해주라. 진짜 빨리 원상복구 해줄 자신 있어. 그 말을 하는데 점점 거리를 좁혀오면서 제 얼굴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어찌나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겁이 나던지 어깨가 막 떨렸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집에 있는 애들을 생각하니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더군요. 한사코 거절하고 무마를 시켜서 없던 일로 하긴 했지만 그 끄트머리쯤 이 언니가 저에게 모질게 집어던진 말, 그리고 가방을 메고 사라지며 했던 그 욕 같은 말이 저를 무척 아프게 했어요. 야,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너 같은 애들이 더 질 나쁘고 더 추한 거 아냐? 차라리 나는 대놓고 그냥 지저분한 곳에서 구르기나 하지. 너는 뭘 아닌 척, 지 혼자 세상 고민 다 짊어지는 척, 어쩔 수 없이 하는 양 내숭을 떨고 난리냐고. 난 너 같은 것들 보면 아주 역겹고 토할 것 같아. 솔직한 말이지. 이딴 거 하나 갖고 굴리면서 자식 새끼들한테 얼마나 존경받는 엄마가 된다고 그렇게 핏똥을 싸며 죽을 상을 하고 있냐? 난 너 같은 애가 제일 멍청하다니까? 오늘로 난 여기 끝이야. 안 올 테니까 그리 알아. 이렇게 모진 말들을 저에게 침뱉듯이 툭툭 던지고 사라진 그 언니. 잠깐이나마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른답시고 마음을 주고 기대었던 모습들이 떠올라 너무나 멍해지더군요.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둘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냐며 재미있어하고, 그냥 워낙에 일터 자리 자체가 지저분해서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사건 사고를 안고서는 정말 시한폭탄이 터질까봐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그렇게 수년간을 일했어요. 여전히 큰딸은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듯 대했고, 그러면서도 어쩜 그렇게 돈은 또 꼬박꼬박 받아갔는지 몰라요. 큰딸은 저한테 말을 안 거는 대신 둘째 딸이 못내 힘든 얼굴로 늘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언니가 수학여행비가 필요하대. 그리고 옷값도 필요하대. 자꾸 나한테 시켜. 엄마가 알아서 줘. 이놈의 기집애가 지 딴엔 그렇게 저를 구박하고 창피하다고 할 땐 언제고요. 지 엄마가 그렇게 번 돈은 아무렇지 않게 쏙쏙 빼가는 거예요. 밥을 해놓고 국을 해놓고 나가면 그것도 다 먹고 이 집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낳아놓은 자식이니까 어쩌겠나 싶었어요. 한편으론 너무 서글펐던 게 저 역시 제 엄마와의 사이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 아래에 있는 딸과도 사이가 이 모양이니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저를 힘이 나게 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저와 거의 내외하면서 모른 척하며 지냈던 딸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하나 가져다 준 거예요. 저도 학력이 짧고 공부를 못했지만 일머리나 기본머리가 나쁘단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딸내미는 저와 달리 그나마 교육도 제대로 받고 거기에 과외까지 붙여가면서 고등학교 내내 진짜 제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재수 한 번 안 하고 바로 대학에 붙어버렸어요. 그것도 간간히 저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입 한 번 떼지 않았던, 제 기준에는 너무 크게 느껴지기만 하는 이화여대의 말이에요.
당시에 어디 자랑할 때가 마땅치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기뻤고 딸도 집 딴에는 성취감을 제법 느꼈던지 몇 마디 말도 걸어오더군요. 저기 엄마, 나 이번에 진짜 힘들게 했어. 나 좀 대단하지?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신이 나던지 나름 어색한 모녀 사이에서 그래도 그게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더군요. 딱히 좋은 대학을 가서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딸이 저한테 수년 만에 말을 걸고 표정이 밝았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둘째는 저를 좀 짠하게 여기는 구석이 있지만 큰딸은 마치 이 집에서 자식이 지 혼자인 양 아주 막무가내로 굴었거든요. 과외비랍시고 수십만 원을 챙겨갖고 가서는 거짓말하고 놀러 가는 데에 썼다가 걸린 적도 있었고 말이에요. 그때 야단 맞으면서도 아주 도끼 어린 얼굴로 저에게 대들었을 때 이때 몰래 부엌에서 숨죽여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전 제 딸들한테 손찌검 한 번 안 하고 매 한 번 때리지 않으면서 키워왔는데요. 둘째 딸 아이가 지방대에 입학하고 난 뒤에는 저는 슬슬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둘 대학 들어가는 걸 봤으니 전 할 만큼 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둘째 딸에게 말을 했더니 이게 큰 딸에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얘가 웬일로 저한테 오더니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엄마, 그거 접겠다고? 갑자기 왜? 아니, 엄마는 왜 맨날 하는 일마다 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칠 때는 꾸역꾸역하고 지금은 나나 쟤나 한창 등록금이랑 돈 들어갈 때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나 유학 생각도 하고 있어. 엄마 돈 안 벌면 난 지금 어떡해? 공부 같은 거 다 때려치고 알바하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불끈하고 화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유정이 너 말 잘했다. 그렇게 돈이 궁하면 네가 벌어다 쓰던지 해. 엄마 돈 갖다가 막 쓸 땐 언제고 그러면서도 엄마 하는 일 창피하다고 도망 다니던 게 너 아니냐?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서러웠는지 알아? 엄마가 밖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쓰고 모으는지 네가 보기나 했어? 하지만 딸은 완전히 저와 벽을 친 상태로 커서 그런지 생각이 아주 소나무 마냥 굳어져서는 조금도 타협할 생각을 안 하더군요. 어쩜 저렇게 뻔뻔한 걸까요? 그건 그때고, 그땐 사춘기였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조금도 묻지 않고 갑자기 일 시작했는데 어떡해? 집에 돈 나올 구멍 없다고 맨날 집에서 한탄하고 울었던 거 잊었어? 그렇게 지질이 궁상 떨다가 갑자기 저런 이상한 가게 하겠다고 엄마가 결정한 거 아니야. 하필 학교 다니고 제일 예민한 때 엄마가 그딴 거 시작하느라 나 학교에도 소문 다 났던 거 엄마 모르지? 마지막 이야기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딸한테 들으니까 좀 움찔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더 말을 잇지 못했는데 딸이 하는 얘기를 쭉 듣다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내 친구 엄마들 믿고 이런저런 얘기들 했나 본데 그 아줌마들 얼마나 이상하고 못된 아줌마들인지 알아? 엄마랑 자식 간에 숨길 얘기가 뭐가 있냐고 그 엄마들이 다 집에 가서 지 딸들한테 하고 얘네는 그걸 들으니 나만 보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학교에서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는지 엄만 모르지? 이 말을 듣고 난 뒤 머릿속에서는 무슨 파노라마 필름처럼 촤라락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가더군요. 믿고 얘기하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 얼마간의 기간 동안 저는 딸을 안 입곱게 보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이런 굴레를 짊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말이 안 나오더군요. 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앞서 할 말이 없었어요. 무릎 꿇고 사죄하라면 사죄도 할 판이었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점을 그만하란 얘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딸의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는 이걸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네 말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계속 하란 얘기인 거야? 그러자 딸은 마구 짜증을 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왜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누가 엄마 보고 그러래? 암튼 그때 그렇게 개같이 벌어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가 겨우 적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접냐는 거야. 그럼 우리 먹고 사는 것부터 해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데? 엄마 그 형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내가 이대까지 갔잖아. 그럼 엄마도 기왕 우물 판 거 끝까지 파서 우리 지원해줄 생각을 해야지. 왜 의논도 안 해보고 덜컥 접겠다고 하냐고. 그럼 그 돈을 이제 누가 대는데?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저는 제가 외려 더 묻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세 가족이 살아갈 돈을 이제 누가 대야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큰딸은 이미 이때 대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는 1학년이 되었어요. 전 딱 한 해만 학비를 내줄 생각이었고 수입이 좀 적더라도 이제 이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주점 일은 접고 싶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큰딸은 악을 쓰면서 이걸 더 유지하고 돈을 더 벌어오라는 얘기 아닌가요? 엄마는 진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누가 엄마 보고 더 일하라고 했냐고? 이렇게 되니 저는 진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던 상황이 아닌가 싶어 생각해보니 한창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혼란하게 돌아갈 때 같더군요. 도대체가 큰딸은 머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못되고 악한 쪽으로 머리가 좋아진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말을 이상하게 유도해가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건 얻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하는 게 너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고민하던 차에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되었어요. 네가 뭐라고 하던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멋진 말을 써가면서 엄마를 설득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엄마는 하고 싶어서 그런 일 한 줄 알아? 니네 돈 갖다 주고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면서 정말 못 당할 꼴 당하면서 살았어.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엄마가 일할 때 니네가 와서 한 번이라도 와서 봤다면 절대 그런 소린 못 할 거야. 돈 맛은 알겠는데 엄마는 창피하고 뭐 그런 거야? 필요하면 네가 벌어서 써. 이렇게 마땅히 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딸은 더 어거지를 쓰면서 박박 대들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어쩌다가 내가 애를 이렇게 괴물로 키운 건가 제 스스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이놈의 가게는 더 진저리가 나기 싫어지고 정이 떨어지면서 하루빨리 접게 되었어요. 그리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아야 할 형편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두 번 다시 그쪽 근처에 가기도 싫었어요. 좀 평범하고 억센 사람들이 덜한 일반적인 곳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있고 싶더군요. 여기는 갈비집이었는데 약간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라 건물이 아주 크고 3층짜리 식당이었어요. 아주 분주한 주방이었지만 나름 체계가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일하는 게 그리 힘들진 않더라고요. 여기서 숙식도 제공되고 하다 보니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먹는 것도 지들이 알아서 챙겨 먹겠다 싶었던 건 엄연히 저는 쭉 이어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저는 또 큰딸로부터 어이없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일하던 중에 전화로 싸우느라 결국 밖에 나가서 한참을 돌아다녔지 뭡니까? 독립한다고? 근데 그걸 갖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왜 그 돈을 엄마한테 달라는 거냐고? 큰딸은 뜬금없이 독립해서 살아야 한다면서 저에게 방 얻을 돈을 보태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말이지 저는 얘랑 뭐 어쩌다가 연락만 닿았다 하면 그놈의 지독한 돈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끝끝내 거절하고 연락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비도 둘째 딸 편으로 보냈지 큰딸에겐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가계부까진 아니더라도 그달 얼마를 어떻게 썼고 지도 알바하고 있단 식으로 저한테 꼬박꼬박 알려주었거든요. 전 없는 형편에 얘네 시집 갈 거 생각해서 또 얼마씩 적금을 들고 하던 사이 그렇게 한 2년 정도 흘렀을까요? 여기 갈비집 체인이 또 좀 더 멀리 생기면서 그쪽으로 옮겨갈 제의도 받았는데요.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둘째 딸에게 아주 생뚱맞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도대체 큰딸은 지 엄마인 저와 지 여동생을 얼마나 속 터지게 해야 정신을 차리는 걸까요? 엄연히 좋은 소식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에겐 전혀 좋은 일이 아니고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때 제가 노발대발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한참을 받질 않더니 몇 통을 연달아서 계속하니 겨우 받더군요. 아, 짜증나.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유정이 너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 아니, 누구랑? 결혼을 어떻게 갑자기 한다는 거냐고 대답을 좀 해봐. 말 그대로 큰딸은 난데없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긴 이 집을 나가게 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지 동생한테 말을 했던 거고 엄마인 저한테는 조금의 언질도 없었어요. 아, 자세히 좀 말을 해봐. 누군데? 어느 집인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결혼 약속을 했다는 거야? 상견례 같은 것도 안 하고 다 절차가 있는 법인데 어쩜 그렇게 엄마한테 말을 하나도 안 해줘? 아이고 머니나 세상에. 너 혹시 사고 친 거야? 딸은 이렇게 질문이 많은 저에게 질린다는 듯 버럭 화를 내더니 이 내용보다 어쩌면 더 충격적인 내용을 눈 깜박도 안 하고 그냥 쏟아내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정말 진지하게 이 얘기를 제 귀가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 몇 번이나 물었어요. 하지만 딸은 그게 뭐가 이상하냐는 투로 반박을 하더군요. 아니, 왜? 그냥 나는 엄마 안 계시다고 했어. 엄마가 새삼 거기 와서 뭘 하게. 솔직히 나 엄마 진짜 짜증나.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억척스럽게 물어대고 하는 꼴 내 남친이랑 그쪽 식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집도 찾아온다는 걸 얼마나 막았는데. 나 그것만으로도 진짜 힘들어 죽겠어. 일단 엄마 나 혼수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앞으로 돈 얼마 없어? 그거나 좀 알자. 이때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을 붙잡고 아무리 닥달을 해봐도 얘는 세상 천지에 멀쩡히 살아있는 지 엄마를 갖다가 죽은 사람을 만들어놨더군요. 뭐라고 말을 해서 덮은 건진 모르겠지만 결론은 엄마가 없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눈 뜨고 살아서 지 앞으로 혼수모까지 열심히 벌고 모으고 있는 엄마를 말이에요. 그렇게 창피하고 쪽팔리다고 밀어내선 수년간 상처를 줬어도 새끼라고 가슴에 묻고 맨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웠지만요. 어디까지나 내 피부치고 생떼 같은 자식이라고 전 거의 강제로 억지로 참아오면서 그렇게 얘와 얘 동생을 길러왔어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자식이 결혼을 한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나서 얼얼할 판에 제 존재마저 지우개로 지우듯 수치스러운 병풍 하나 걷어내듯이 전 그렇게 생무시를 당해버린 상황이었어요. 둘째 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제 언니에게 대들고 있었고 전 정말 너무너무 아찔하고 이때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어요.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버티고 입술에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왔는데 모든 인내의 본질이었던 자식에게 이런 꼴을 당하고 나니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큰딸은 제가 그러건 말건 간에 관심이 없고 자기 혼수 비용으로 과연 제가 몇 천이나 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나 봐요. 제가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며칠을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딸은 또다시 닥달하듯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이거 내 계좌야. 난 이것저것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엄마 없이 뭐 하다 보니까 돈 많이 못 모았어. 그래도 나 어느 정도는 해가야 될 것 같아. 예비 시댁이 경제적으로 괜찮은 집이라 나름 혼수도 깐깐하게 보실 것 같거든. 엄마가 알아서 보내줘. 이걸 보고 나니 이처럼 저에게 당연하듯 청구서를 보내는 딸이 정말 진절이 나게 미워지더라고요. 무시했더니 연달아 돈 보내달라는 문자를 4~5개씩 보내는데 전 분노와 우울감, 모멸감, 수치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뭐 대단하게 가족의 어떤 걸 바라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엄마라서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겠다며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뭘 그렇게 욕심을 내고 큰 잘못을 지었다고 딸 자식한테 이런 현금 지급기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돈 안 나오고 고장난 현금 지급기를 발로 걷어차는 마냥 딸은 제가 대답을 안 하고 돈을 안 뱉어낸다면서 마구 문자로 폭언을 보냈어요. 제가 숙식 제공되는 곳에 가서 일할 때 연락도 안 터내가 매일같이 전화를 수통씩 걸어오는 거예요. 이쯤 되니 정말 둘 중 하나는 미치던지 죽던지 할 노릇인 거예요. 저도 이때 딸에게 정말이지 완전히 질려버려서 새삼스레 뭐 버릇을 고쳐놓고 자시고 할 생각도 없이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네가 그렇게 네 생명줄만 생각한다면 나도 내 살 길과 내 자신을 찾겠다는 의지로 말입니다. 이때 둘째 딸을 시켜 큰애가 만난다는 남자의 번호를 알아오게 했어요. 둘째 딸은 좀 불안해했고 그 예감이 맞다는 걸 얼마 뒤에 알았겠죠. 근데 엄마, 그 오빠 연락처는 왜 물어본 거야? 엄마 마음은 아는데 나도 언니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정말 못됐다는 생각은 들거든. 근데 엄마 괜히 만났다가 또 언니가 사고치면 어쩌려고 그래.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그냥 언니랑 인연 끊어버려. 돈도 주지 말고, 어? 하지만 전 이런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딸애가 만난다는 청년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 청년은 정말이지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네? 저기 누구시라고요? 유정이 어머님이요? 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들은 얘기는 이게 아닌데 정말 어머님 맞으세요? 이때 전 전화기를 잠깐 바닥에 내려놓고 얼마나 절망적인 기분으로 꺽꺽거리며 숨을 참아가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 비통하게도 역시나였던 거예요. 딸은 그냥 귀찮아서 짜증스럽게 혹은 뭔가 번거롭고 머쓱해서 저한테 둘러대듯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의 반응을 보니 정말로 자기가 결혼을 결심한 애인에게 지 엄마는 죽고 없단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다시 살아 돌아온 양 연락을 하는 제가 이 청년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냐고요. 이때 저는 더 통화를 할 상황이 못 되어 전화를 끊고 한참 마음을 진정시킨 뒤 문자를 보냈어요. 이때만큼은 아주 냉정해지더군요. 내가 필히 만나보고 할 얘기가 있으니 자네와 자네 어머니와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 딸 유정이한테는 반드시 비밀로 해달라고 지켜줄 수 있겠냐고 몇 번을 강조했어요. 그리하여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 번화가 카페에서 저와 그 청년, 그리고 청년의 어머니 셋이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은 건지 그 어머니는 무척 당황스럽고 곤란한 듯한 얼굴로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 전날 저녁까지도 딸에게 욕지기 비슷하게 혼수 비용을 당장 붙이라던 문자를 받은 터라 이 행동에 있어 조금도 번복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몇 주간을 고민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서 결심했던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유정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뵙자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듣기로는 결혼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게 놀랍고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저도 참 당연히 상견례니 뭐니 아니면 하다못해 남자친구, 여자친구 소개하는 분위기라도 마주했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딸에게는 비밀로 하고 뒤로 만나는 꼴이라니 진짜 가지가지 막장이다 싶더군요. 중반쯤 돼서부터는 딸과 나의 관계가 진짜 일반 부모 자식이 맞는 건지 부모 자식이라면 다 참아야 되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리고 우라통이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이미 저질러졌고 물은 엎어져 버렸답니다. 제 딸은 글쎄요. 저는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가 알기로 딸이 참 서운한 일을 저질렀더군요. 여기 이 청년 그리고 어머니 되시는 분께도 말이에요. 우리 딸이 자기는 엄마가 없다고 했다더라고 들었어요. 저에게도 그리 말하더군요. 그간 지 엄마가 살아온 인생사가 너무 창피해서 그런다나요? 제 말을 듣는 내내 청년의 어머니는 딱히 말을 하진 않았지만 많은 감정들로 울렁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듣던 대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적어도 둘째 딸의 말로는 꽤 우리 딸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위축된 느낌이 들고 대단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엄마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무시당하고 꺾여버린 것에 대한 상처가 가장 컸지만 아주 작게 정말 일말의 양심을 갖고 지켜볼 때 내 딸은 아직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기에 마땅한 애는 아니라고 느꼈어요. 살아있는 부모마저 지 환경이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된다 싶어 지워버리는 애인데 이런 애를 어디다 내보내서 잘 살게 만들 수 있겠냐고요. 정말 딸을 위해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고 크게 상처받고 무시를 당해버린 수치심과 분노로 움직인 것도 있었어요. 하여간 저는 그런 복잡한 감정을 안고 제가 겪어온 인생살이를 다 말하진 않았지만 대강은 표현을 했어요. 딸에게는 제가 꽤 창피하고 내놓기 힘든 부모였나 봐요. 하지만 참 저에게도 여러모로 버거운 딸이에요. 그런 딸 자식을 어디 쉽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가정에 며느리로 보내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말을 제대로 맺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하게 끝을 내게 되었는데요.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던 건 그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딸과의 인연을 그 정도로 끝내게 한 것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나는 이런 가정을 이뤄내지 못했을까 한이 되기도 하더군요. 아유, 저기 유정 씨 어머니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애들 일이긴 한데 저도 그래서 많이 나서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참 착하고 좋은 아가씨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은이랑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겼답니다. 그런데 아무튼 부모 자식 간에 풀어야 할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어엿하게 유정 씨도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텐데 저희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후련감도 없고 그냥 먹먹함만 그렇게 채한 듯 맴돌더군요. 엄청 울면서 지하철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 다들 쳐다보는데도 주체를 못하고 오열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엉망진창 지 자신밖에 모르고 더 엇나갈 수 있는 딸을 제지하는 것이 왜 이렇게 늦었나 싶은 자괴감도 들었고 그냥 모든 부분에서 너무 다 후회스럽고 개탄스럽더군요. 이후로 딸과의 관계는 두 번 말해서 뭐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딸은 정말 너 죽고 나 죽잔 식으로 저에게 달려드는데 마치 한 마리의 짐승 같더군요. 당연히 그 집과의 혼사는 없던 일이 되었고 거기서도 사정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래저래 달래듯 거절을 했나 봐요. 딸로서는 꽤 나름의 야망을 갖고 그 집과의 결혼을 꿈꿔왔던 것 같은데 여지껏 그렇게 물주로만 여겼던 지엄마한테 이런 꼴을 당하니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며 더더욱 희미하게 확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내가 잘한 것은 엄한 집에 결혼시켜 딸 인생을 더 망치진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사연을 써오며 느낀 것은 어찌 보면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고 있었지만 묘하게 인정하기 싫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망나니처럼 인성은 엉망이 된 딸을 탓하기 이전에 그 손가락은 저에게 훨씬 많이 향해 있었음을 말이에요. 왜 상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걸 품기가 이렇게나 버겁고 힘든 일인 걸까요? 여전히 저를 가여워하는 둘째 딸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큰딸과의 상처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슴 어딘가를 누르면 저릿할 정도로 크게 아픔을 남긴 것 같아요. 마음으로 입은 상처가 어쩜 이리도 몸에 실제로 남긴 것 마냥 아픈 것일까요? 죽을 때까지 엄마와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딸의 말로 남겨진 이 상처 자국은 시간과 함께 알아서 느슨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